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뉴스앤뷰의 전용상 기자입니다. 박상민 기자라고 합니다. 예, 오늘은 그 첩보사를 연구하는 박상민 기자와 이제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세계의 그 스파이 책을 또 이렇게 쓰셨는데, 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 그렇죠. 하나 이게 가려져 있지 있는 않습니까? 부분인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비밀주의가 근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예. 일반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하지만 그렇죠. 첩보사라고 하는 광범위한 영역 속에서는 네. 역사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할 예.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공개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과거의 사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예. 그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스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럴 그리고 거예요. 앞으로 지금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글로벌 세계 지구촌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예. 첩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일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죠. 네. 가장 기본이고 제가 표현하는 식이라면 동맥과 같다. 첩보라는 것은 그렇죠. 사람 몸으로 따지자면 핏줄과 같다. 예. 첩보나 정보를 장악하는 국가나 사람이 사실 이기는 거예요. 예. 그게. 모든 그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장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첩보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 하긴 우리 주변에도 다 이렇게 뭐 간첩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럼 그 정평여에 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오늘은. 예, 정평여라는 여성 스파이는 사실은 활동 기간은 얼마 길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 우리가 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2007년에 대만 감독이죠. 그렇죠. 대만 감독이 이안 감독이라고 하는 예.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예. 새끼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그랬죠. 소개한 인물인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인물이죠. 아주 그 스파이 활동은 사실 짧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그 기간도 이렇게 예, 기간은 짧고. 굉장히 짧습니다. 예.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나이도 20대 초반. 이제 이분이 그 1900 그 공작을 하고 얼마 뒤에 이제 그 총사령을 당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나이도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사망을 한 여성 스파이입니다. 예. 그래요. 그 정평여가 1918년에 태어났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해서 그러니까 1930년대에 그 중일 전쟁기에 이제 그 스파이 활동을 잠깐 한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한번 쭉 예, 풀어주시죠. 정평여의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예. 그 국共내전 당시에 그 국민당 지금의 네. 대만이죠. 대만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은 대만인데 당시에는 이제 장제스. 예, 장개석 예. 그 저기 총통 장개석이 지휘하던 국민당이죠. 국민당 안에 정보 조직이 있었습니다. 아. 그 중앙집행위원회 조사 통계국 좀 말이 길죠. 중앙집행위원회 조사 통계국에서 짧게 해서 중통이라고 부르는 그 정보견이 있었고 그 안에 소속됐던 첩보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정평여가 이 중국에서 이렇게 그 중국 그 저장성 네. 예, 그쪽 어디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절강성 그래서 난계에서 태어났고요. 예. 이 그 정평여라는 인물을 알려면 이제 아버지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예. 아버지가 정월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그 여기서는 이제 중국 이름도 있고 한자로 절강성, 저장성, 뭐 강소성, 장수성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는 이제 한자로 된 우리말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세요. 혼동하지 않게. 예. 아버지 정월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정월이라는 분이 그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일본을 유학을 가셔서 철도학교를 졸업했는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청나라가 무너지는
그 신의 혁명이 있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손문 순원이라고 하죠. 수문이라고 그러죠. 손문. 손문을 추종을 했습니다. 정월이 이 정평여의 아버지 정월이. 예, 예. 그래서 일본에서 철도학교를 졸업하고 법정대학 법학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 법학과에 들어가서 그 손문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중국 동맹회라고 하는 친손문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정치 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정치 있었죠. 지향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민족주의가 네, 그렇죠. 되겠죠. 애국적인 예, 뭐 예, 그런 예. 측면이 있었죠. 예, 예. 아무래도 청나라 그렇죠. 하고는 좀 그러니까, 괴가 예. 있으니까요. 여기서 어머니가 정평의 어머니 일본 분이신데 일본의 아버지가 유학하는 동안 이제 어머니 기무라 하나라는 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여기서 결혼을 해서 1916년 귀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인테리한 분이셨는데 강소성 저기 고등법원에서 수석 검찰관을 지내셨던 분이에요. 이제 그런 집안 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결국은 이제 두 분이 이제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태어났으니까 뭐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할 것 같은데. 예, 둘 다. 머리가 총명하고 아버지를 일단 아버지가 인테리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예. 머리가 총명하고 그리고 이제 언어도 중국어도 잘할 수 있고 또 어머니가 일본 분이니까 일본어도 그렇겠죠. 잘하고 예. 이제 그렇게 자랐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뭐 쭉 이제 그 학교 다니고 이랬던 부분 네. 같은 경우. 청소년기에는 이제 그 상해에 있는 명광 중학 고등부에 다니게 되는데요. 예. 근데 여기서 조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명광 중학 그 고등부에 다니는 명광 중학교의 이사장이 이후에 정평여가 공작 대상으로 삼는 정묵춘이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정묵춘이 그 학교의 이사장이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평여가 굉장히 빼어난 미모도 있고 똑똑하기도 하지만 이미 안면이 있었다. 그래서 접근이 수월했다. 예,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평여 같은 경우는 그 아주 빼어난 그 미모로 해서 뭐 잡지에 뭐도 하고. 예, 당시에 상해에서 유명한 화보 잡지였어요. 예. 좋은 친구라고 하는 화보 잡지가 있었는데 그 화보 잡지의 표지 모델 뭐 이런 것으로 활동할 정도로 미모로서는 아주 탁월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지금 그러면 이 정평여가 그 정보기관에 어떻게 해서 그 들어가게 됐는지는 아직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요. 예.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평여의 아버지가 정월이란 분이 손문의 추종자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국민당 쪽에서 상당한 인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인맥을 통해서 중통에 포섭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 그 아버지도 아주 민족주의자인 어떤 애국적 애국심이 예, 매우 맞습니다. 강한 그런 사람이니까 뭐 자기 딸을 또 이제 그쪽으로 또 이렇게 연결하는 일말부하는 그런 뭐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예, 그런 사례가 또 있었는데요. 예. 보통 시청자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안나 체프만이라고 예. 미국에서 활동하다 붙잡혀서 러시아로 추방됐던 여성 스파이가 있었거든요. 2010년 초에 안나 체프만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사실은 KGB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친구들, 아버지를 통해서 약간의 스파이 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돼요. 정평여도 그래요. 이제 그런 사례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일단 이제 그 정평여가
뭐 누구하고 어떤 친분을 맺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진행되는 그런 관계가 있더란 말이에요. 예. 예. 이 당시 상황이 1930년대니까 1930년대라고 하면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상해 사변을 일으키고 중국 대륙에 대한 침략을 굉장히 강화하던 그렇죠.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평여도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히 애국심이 강하고 민족주의적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중통에 소속이 돼서 항일 운동 차원에서 첩보원 활동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사례로 어머니가 일본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를 잘하는데 그 첫 번째 공작 대상이 바로 일본 총리의 아들. 그 당시에 고노에 후미마루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조 히데키 이전의 총리인데 고노에 후미마루 총리의 아들 후미타카가 중국에 있었는데 후미타카에게 접근을 해서 친분을 쌓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러니까 1939년 6월 정도에 후미마루 총리에 대한 암살 사건이 발생을 해요. 암살 미수 사건이에요. 미수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때 일본 정부에서 요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후미타카를 급히 일본으로 송환합니다. 버리는 거죠. 본국으로. 공작이 거기서 1차적으로 실패를 하죠. 첫 번째 공작은 뭐 이건 실패라고 하기보다는 좀 뭐 운이 없었죠. 예, 그냥 진행이 안 된 거죠. 진행이 하다가 망한 거죠. 그렇게 1차적으로 정평여의 1차 공작을 일단 실패를 합니다. 예.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인 예. 게 그러다가 얼마 안 돼서 8월 정도가 8월 그럼 2달 정도 지났었죠. 그렇습니다. 8월쯤에 국민당의 장개석과 또 다른 실력자 왕징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왕징웨이가 난징에 친일 괴뢰 정권을 수립하게 돼요. 그리고 일본이 이것을 환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개석은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아주 예, 그래서 중통이 정평여를 통해서 왕정이 쪽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공작을 하게 돼요. 거기서 바로 이제 2차 공작이 시작되죠. 당시에 왕정이가 상해 제스필드가 76번지라고 하는 곳에 특무본부를 차리고 여기에 본래 알고 있던 정묵춘이라고 하는 인물을 특무본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제 중통이 이 정묵춘을 대상으로 그 전에 해서 이제 학교 이사장이었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이지는 않고 확인된 바는 아니고요. 그렇게 추정이 되는 인물의 상대로 해서 공작을 2차 공작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제 장개석 쪽에서 중통에서 해가지고 뭐 그 정춘묵하고 뭐 이쪽 저쪽 정묵춘. 정묵춘. 정묵춘 이쪽을 살해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었던 거로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중통이 정보를 취합해서 보니까 정묵춘이 기본적으로 호색한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평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모를 갖고 있었다고 했고, 그리고 아버지를 닮아서 굉장히 똑똑했고, 정묵춘에게 이제 정평여를 접근을 시키죠. 근데 정묵춘 같은 경우에는 또 호색한이다 보니까 미인을 좋아하고 정평여의 미인계에 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하는 이제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하죠.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접근 공작은 성공을 하지요. 근데 그때 이제 암살하라고 했었는데 암살을 못한 거죠. 예, 어느 정도 관계가 깊숙해지고 사실은 이 공작 자체는 그다지 길게 긴 시간 걸린 게 아니죠. 걸리진 않았어요. 정묵춘이 워낙에 호색한이다 보니까 금방 빠져들었고 그것을 중통이 간파하고 그러면
암살을 해라, 살해를 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1939년 12월 초에 12월 21일에 시베리아 상점이라고 하는 상점으로 정묵춘을 유인하게 됩니다. 이 상점에서 정묵춘을 살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정묵춘도 특무본부 본부장인데 그러니까 뭐 이제 말 그대로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건데. 예, 맞습니다. 예. 정묵춘이 오히려 정평여와 그 친구들의 뒤를 캤어요. 결국에는 정평여 중통 첩보단이 정묵춘의 첩보망에 걸려들게 되죠. 그래서 암살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암살은 실패하고 정평여와 친구들은 같은 동지들이죠. 동지들은 체포돼서 감옥에 gat치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평여도 석방을 시켜줬어요. 정묵춘이. 석방을 시켜줬다가 다음에 1940년 2월에 이제 총사령에 처하죠. 예. 그렇게 해서 상해 쪽에서 예, 상해 외곽으로 끌고 가서 총사령을 시킵니다. 이때 정평의 나이가 22살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예. 근데 했었죠. 한국에서도 그 좀 그런 게 있죠. 미인계와 관련한 부분으로. 미인계가 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국내 그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김수임 사건 1950년대 50년에 있었던 김수임 사건 이건 역시도 여러 가지로 아직 논란도 많고 그 제일 의문이 많은 게 재판 기록, 조사 기록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설로만 또 해보신 거예요? 예, 설로만 거의 전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럼 이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할 때 김수임을 한번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그럼 어떤 그 중앙위 조사 통계국 중통 네. 이게 지금 그렇다면은 현재 그 네. 대만의 그 중화인민공화국의 그 첩보기관의 어떤 출발이냐 뭐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네. 그 정평여가 활동했던 중통이 지금도 대만에 있어요. 예. 그런데 이름은 바꿔서 그런 거죠.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대만의 정보 체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해주시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좀 다른데 국내, 국외, 그다음에 군사 이렇게 3개 파트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서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에서 국내 정보를 빼고 대공수사를 경찰로 이관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국내, 해외 군사가 이제 나눠져서 활동을 하게 되지만 대만은 이전부터 그렇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가장 먼저 어느 나라나 정보기관 중에서 제일 우위에 있는 기관은 대외기관이에요. 외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대만도 국외를 담당하는 국가안전국 NSB라고 하는 조직이 제일 상위에 있는 조직이에요. 이거는 총통이 의장을 하고 있고 다만 가장 역사가 짧고 1967년 그 국가안전회의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NSC죠. 그렇죠. NSC의 사무국으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그냥 정보기관이 아니고 사무국 형태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1994년에 국가안전법이 그 제정이 되면서 국가안전국 NSB로 이제 정착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데 국내를 담당하는 기관은 이제 법무부 조사국이에요. 그런데 이 기관 부가 다르네요, 다. 예. 국내와 해외를 나눠서 아예 나눠서 구분해서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우리가 그동안
너무 국정원에 많은 권한을 주고 원래 있었던 이제 거죠. 중앙정보부로 우리는 출발을 했으니까. 예, FBI처럼 예, FBI처럼 이제 그렇게 활동을 했죠. 대외보다는 국내에 많이 집중을 했었죠. 과거에 KGB처럼 이제 그렇게 그랬죠. 활동을 했었는데 대만에서도 국내 파트 같은 경우는 법무조사국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바로 정평여가 활동했던 그 중통의 명맥을 이어서 대만에서 현재 국내 그 방첩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파트가 군사. 어찌 보면은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군사 파트인데 군사 파트는 국방부 내 군사정보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MIB라고 해서 바로 이 조직도 굉장히 유명한 조직이에요. 사실은 그 나중에 제가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아마 있을 건데 요건 역시도 우리가 저기 국내 정평여의 조직을 중통이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 군사정보기관은 과거에 군통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앙위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 이제 이렇게 긴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군통이라고 줄여서 불렀던 조직이 있거든요. 이 조직이 대만으로 넘어와서 이제 국방부의 군사정보국 MIB 이렇게 지금 정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저 박상민 기자는 이 아주 그 첩보전과 이 스파이 쪽에 관해서 아주 상당히 많은 그 연구를 하셨어요. 보면 많이 연구는 재밌으니까. 그렇죠. 재미도 그러니까, 있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재미가 있어야 뭐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책도 쓰시고. 네, 책은 이제 그 흥미가 있어서 좀 보다 보니까 책까지 쓰게 됐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뭐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불러주시면 뭐 해서 우리 그 독자들, 우리 시청자들한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해서 좀 그 알려도 드리고 같이 어떤 이런 그 첩보사 또 스파이 활동 아주 이게 우린 뭐 원래 도와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